그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를 들으셨던 분하고 그렇지 않았던 분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예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를 직접적으로든 또는 이제 간접적으로든 한 번도 안 접해 보셨던 분들은 조금만 시간을 내서 그 강의의 한 1-2-3강 정도까지만이라도 한 번 정도 이제 들어 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그 공부할 내용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 절의 제목이 상품의 두 요소였습니다. 상품의 두 요소는 사용 가치와 가치를 말하는 거였죠. 예. 자, 그랬을 때 이제 사용 가치는 뭐다? 예. 유용한 물건, 쓸모 있는 물건 이라고 막스가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 가치라는 용어를 접했을 때 자, 단어에 이제 가치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뭐 '이건 무슨 가치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기울어질 수가 있을 텐데 막스가 인제 사용한 의미는 이제 전혀 그런 문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인제 유용한 쓸모 있는 물건이라는 의미로서 사용 가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계속 헷갈린다고 싶으시면은 이 사용 가치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아 이건 유용한 물건이지.' 이렇게 인제 스스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좀 나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사용 가치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용어가 가치 이전에 이제 교환 가치였죠. 예. 교환 가치는 뭐였습니까? 한 사용 가치가 다른 사용 가치와 또는 하나의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을 교환 가치라고 불렀어요. 그죠? 교환 가치는 뭐다? 상품들끼리의 사용 가치들끼리 교환 비율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한 내용을 조금 이제 그 간명하게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상품은 일단 유용한 물건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이 상품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쓸모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즉 사용 가치라고 해서 다 상품이 아니라 동시에 이제 다른 상품과 일정한 비율로 이제 교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 가치이면서 교환 가치다 또는 사용 가치를 가지면서 교환 가치를 가지는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게 이 교환 가치, 상품들끼리의 이제 교환 관계로부터 서로 다른 사용 가치들이 어떻게 교환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을 제기하고 그것으로부터 상품들 사용에 이제 공통되어 있는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였다? 인간 노동의 생산물이라는 측면이었고 그래서 사용가 그 교환 가치에 인제 배후에 있는 공통의 인자는 인간 노동이다. 또는 이제 쪼금 더 엄밀한 의미로 엄밀한 용어로 수상적 인간 노동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가치라고 불렀습니다. 그 가치의 실체가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노동 가치 이론이죠.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래서 네. 상품의 두 요소는 이제 사용 가치와 가치인데 그중에서 이제 가치의 실체는 뭐다? 추상적 인간 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치의 실체가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면 그 크기는 그 실체인 노동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정확하게는 그 상품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1 절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2 절에서 살펴본 게 상품이 이렇게 사용 가치와 가치라는 이제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나타났을 때 상품을 생산하는 즉 상품에 체현되어 있는 노동도 사용 가치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구체적 유형 노동, 가치의 실체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이제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왜 이런 이중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자,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이제 구체적 노동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이전 사회든 자본주의 이후 사회든 간에 인간은 이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생존하기 위해서 각종의 재화나 서비스, 막스가 사용 가치라고 규정한 것들을 필요로 하고,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그 특정한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데 걸맞는 구체적인 노동, 유용 노동을 행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막스가 또 하나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자, 이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이제 구체적 노동이 분업, 사회적 분업으로 발전할 때 그 결과가 반드시 상품 생산, 흔히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시장에서의 상품 교환으로 귀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장 2 절을 읽을 때 이제 흔히 간과하기 쉬운데, 막스가 이미 이제 그 1장 2절 수준에서 자본주의가 그 자체로 당연하고 필연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예 사회적 분업이 개인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다른 말로 무정부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그 결과물이 시장에서 서로 교환되는 게 불가피하고,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사용 가치들을 공통된 어떤 것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용 가치 생산에 투입된 각종의 노동들을 인간 노동력 일반의 지출이라는 측면으로 이제 동일시하는 과정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딱히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더라도 서로 다른 상품들을 일정한 비율로 비교하고 인제 교환하는 순간 이미 그런 환원이라는 게 인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인제 거기에 가치라는 이름을 인제 붙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가 흔히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상품 생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려면 이런 인제 이중적인 성격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 예. 그다음에 인제 언급만 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내용이 가치가 교환 가치, 최종적으로 이제 가격으로 드러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관련해서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없으시면은 어 우리 그 다음 카페에 올라온 질문 몇 가지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지난주에 올라왔던 질문이고, 제가 그 일요일 세미나에서는 지난주 세미나 때 그 마지막에 그 언급을 했는데, 우리 이제 월요일 세미나 때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아 진도 다 나갔구나. 인제 그 저도 쉬고 여러분도 쉬게 해 드려야지.'라고 생각이 앞서 가지고 예 언급하지 못하고 인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마 인제 녹화 파일을 보시면 예 일요반 세미나 녹화 파일에는 마지막에 인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한 게 남아 있을 텐데, 월요반에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2 절에서 공부한 내용이죠. 보면은 그 "독립적으로 행해지고 상호 의존하지 않는 사적 노동의 생산물만이 서로 상품으로 마주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간략하게 이제 복습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회적 분업의 결과물이 상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된 사적 노동의 결과물만이 상품으로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음. 자, 근데 이게 인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철폐된 사회에서 국영 기업에서 만든 생산물은 그러면 이제 '상품인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상품인가요, 아닌가요? 자, 계획 경제 하에서 그런 이제 계획하에서 만들어진 국영 기업의 생산물은 굳이 상품일 필요가 없겠죠. 예. 사회 전체의 분업이
온전히 계획에 의해서만 조직이 되었다라면은 국영기업이 만든 생산물이 상품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현실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런 상품 교환의 요소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입문 강의를 할 때 이제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어 1950 년대 초반 기준으로 예 스탈린이 이제 자신의 말년의 저작에서 소련 사회의 인제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상품 생산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국영기업체가 당시에 이제 협동농장과 예 상품 교환과 이제 유사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농장에서 인제 도시의 노동자들이 소비할 인제 식량과 공업의 원료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예 국영기업에서 농업에 필요한 각종의 이제 비료나 농기계 등등을 이제 공급하는 방식의 교환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인제 온전하게 계획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스탈린이 판단하기에 1950 년대 초까지는. 그래서 국영기업과 그 농촌의 이제 협동조합 협동농장이죠. 협동농장 사이에 콜호즈라고 부르는 협동농장 사이의 인제 교환에서는 상품 생산이 인제 잔존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인제 그 부분을 인제 '장기적으로는 해소해야 된다.'라는 게 인제 스탈린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인제 스탈린 사후에 소련 인제 공산당의 인제 지도부가 영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되도 않게 스탈린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전부 다 부정적으로 깎아내리면서 사회주의적 상품 생산이라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규정을 인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온 인제 소련 교과서들에도 그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건 사실 이제 막스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단히 이제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정단, 부정확한 이런 규정이었다라는 거죠. 일단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일국적인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다면 쪼끔 더 이제 다를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국영기업에서 소련의 국영기업에서 만든 생산물이 자국에서 이제 노동자들한테 따로 시장을 통하지 않고 분배가 된다면 이건 상품이 아니겠지만 제한적이지만 이제 소련이 외국의 다른 나라들과 교역을 했거든요. 그때 인제 세계 시장에서 소련의 국영기업이 만든 상품이 등장한다면 이건 소련 내부에서는 상품이 아니겠지만은 세계 시장에서는 아직 전 세계가 이제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에 의해서 예 무역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품으로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인제 제가 생각하는 답이고요.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올라온 질문이 상품의 가치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는데 "가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된다?" 그것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서 결정되는데 사람도 상품이라면 고액 연봉을 받는 이제 운동선수나 대단히 큰 수입을 올리는 인제 연예인의 경우는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독점 이용 같은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라면은 사람이 상품이라기보다는 예 그 사람의 이제 노동력이 상품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인제 스포츠 스타나 인제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데 이걸 인제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했을 때 "독점 이윤 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독점 가격으로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독점 이유는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인제 자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론에는 일권 수준에서는 독점 가격, 독점 이윤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예 자본론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짤막하게 언급이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 재생산이 대단히 어렵거나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상품들은 그 가격이
가치와 무관하게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독점 가격은 그래서 구매자의 지불 능력과 지불 의사의 그 크기가 에 따라서 이제 그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예, 이런 인제 운동선수들이나 이제 연예인의 몸값도 그렇게 파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보수를 받는다고 해서, 예, 그런 이제 높은 몸값을 지불하는 자본가들이 뭐 스포츠 구단주라든지 그 연예 기획사 등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행하는 프로그램 행하는 방송국 이런 데서, 예, 손해를 보는 건 결코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높은 몸값을 지불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능해지는데, 어쨌거나 이제 예외적으로 높은 수입은 독점 가격으로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올라온 질문 중에 이제 88 쪽에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어 강의 계획서에 지금 올라와 있는 범위보다 지난 시간에 이제 쪼끔 더 몇 페이지 인제 더 진행을 하긴 했는데, 질문하신 부분까지는 예, 진도가 안 나갔어요. 예, 88 쪽에 인제 제일 앞부분 정도에서 멈췄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질문하신 분은 이제 조금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 텐데, 다음 주 세미나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추가로 하면서 5 회차 세미나 때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이제 답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실 것을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예, 지금 대단히 인제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 또 너무 인제 열심히 파고들다 보니까 쪼끔 지나치게 심각하게 그 네 받아들이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뭐 즉답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은, 대단히 이제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제 가치 형태를 공부하면서 두 번째 형태가 전개된 가치 형태고, 세 번째 형태가 일반적 가치 형태인데, 일반적 가치 형태를 인제 뒤집었을 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인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네.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오늘 공부할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또 다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인제 세미나 시작하기 인제 직전에 김세문 씨께서 텔레그램 방에 질문을 올리셨는데, 질문 자체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답을 요구하시는지 제가 확신이 없어서 답을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즉 뭐 해겔 등등의 이전 학문적 성과를 계상 발전시키려는 막스의 공부법이라는 게 뭐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게 뭘 뜻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현실을 연구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인제 연구 결과들을 서술하는 방법인지, 요걸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이런 이 질문만으로는 답을 드리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 세미나 시간에도 좋고 아니면은 텔레그램 방에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가치 형태 또는 이제 교환 가치인데,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막스가 자기 책 중에서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인정한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독일어 초판 서문에 이렇게 막스가 쓰고 있었어요. 네. 뭐 첫 부분이 "항상 어렵다."
예. 특히고 인제 "일장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화폐 형태로 완성되는 가치 형태라는 게 대단히 초보적이고 단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인제 살펴볼 내용이 이 부분이죠. 화폐 형태로 완성되는 가치 형태인데, 자 뭐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들에 대해서 인제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이런 거죠. "가치 형태에 관한 저를 제외한다면 이 책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제 이 문장을 읽은 이제 독자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할 수가 있겠죠. "전부 다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자 근데 어쨌거나 "다른 부분은 그래도 읽을 만할 거다."라고 막스 스스로 네 이야기하면서도 가치 형태에 관한 절은 예외로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예 '독자들이 어려워할 것 같다.'라고 인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정말로 그런지 오늘 또 우리가 같이 읽어 가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제 텔레그램 방에 임세문 씨가 그 질문하시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막스 자신은 나름 인제 친절하게 상세한 설명을 하려고 인제 노력을 한 흔적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우리가 그걸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한번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읽겠습니다. 계속 그래 왔듯이 예 한 문단 내지는 이제 두 문단 정도를 여러분이 이제 먼저 읽으시고, 제가 그 내용에 관해서 설명이나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라도 환영입니다. 진행할게요. 자 지금 그 화면이 안 보이시는 분이 몇 분 계시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 그 출석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같이 읽으실 수 있는지 확인 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나영 씨 가능하실까요? 네. 네. 네 부탁합니다. 절 제목부터 시작해서 읽어 주세요. 네. 제3절 가치 형태 또는 교환 가치. 상품은 철, 암호표, 밀 등과 같은 사용 가치 또는 상품체의 형태로 세상에 등장한다. 이것이 상품의 평범한 현물 형태다. 그러나 그것들이 상품인 것은 그것들의 이중적 성격, 즉 사용의 대상인과 동시에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오직 이중적 형태, 현물 형태와 가치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만 상품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상품이라는 형태를 가지게 된다. 예 좋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제 복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상품은 예 사용 가치로 나타나는데 동시에 단순한 사용 대상이 아니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가치이면서 동시에 가치인 경우에만 상품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김미나 씨 가능하실까요? 자 어려우시면 채팅으로라도 알려주시고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서연 씨 부탁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지하철 이동 중이라서 혹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창진 씨 부탁할게요. 음. 네. 음. 상품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실제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가부 키클리어와는 구별된다. 셰익스피어 헨리 4세 제1부 제3막 제3장의 대사 일부를 살짝 바꾼 표현. 상품 가치의 실제에는 상품체의 감각적이고 거친 객관적 실제와는 정반대로 단 한 분자의 물질도 들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상품을 아무리 돌려가며 만지면서 조사해 보더라도 그것이 가치를 가진 물건이라는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모든 상품은 인간 노동이라는 동일한 사회적 실체의 표현일 경우에만 가치로서 객관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것, 따라서 가치로서 상품의 객관적 성격은 순수히 사회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가치는 오직 상품과 상품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사실 우리는 상품들의 교환 가치 또는 교환 관계로부터 출발해 상품 속에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이 가치의
형태로 되돌아가야 하겠다. 예, 좋습니다. 음. 자, 첫 문장에서 이제 과부 퀴클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퀴클리가 누구냐? 그리고 인제 여기서 이제 "어느 누구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이게 뭔 소리냐 싶으실 텐데, 뭐 이어서 읽다 보면은 결국 "상품의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인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딱히 인제 심오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막스 당대의 사람이 아니고, 또 막스가 인제 나름 당대에도 이제 고전이라고 불리는 저작들에서 종횡무진으로 인용을 하기 때문에 나름 인제 막스가 박식을 과시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인제 쪼끔 거슬리거나 인제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뭐 알고 보면 그렇게 심각한 내용들은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인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낯설은 인용이 등장했을 때 괜히 거기에 인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대목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인제 퀴클리라는 예 등장 이 사람은 셰익스피어 희곡 헨리 4세라는 희곡의 인제 등장인물입니다. 그래서 막스가 셰익스피어의 저술들을 상당히 이제 즐겨 읽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제 뭐 찾아보니까 대충 이런 스토리였다라는 거죠. 자, 헨리 4세가 인제 잉글랜드 왕인데, 예 왕이 되기 전에 인제 왕자 시절에 궁중암투가 상당히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 시절부터 이제 너무 잘나고 똑똑하다는 게 이제 드러나면은 문안돌이 이제 정맞는다고 여기저기서 견제 내지는 살해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었다라는 이제 일화가 전해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내용들이 인제 담겨 있는데, 이 퀴클리라는 인물은 이 헨리 4세가 의도적으로 왕자 시절에 조금 인제 파라코를 자임하면서 떠다니고 있을 때 자주 들렀던 인제 여인숙의 주인입니다. 주점을 겸한 여인숙의 인제 주인 이름이 퀴클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인제 문제가 되는 이 인용문, 문장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대목 중에서 당시 왕자였던 헨리 4세를 따라다니는 인제 부관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관하고 인제 여의숙 주인인 퀴클리하고 농담 따먹기 비슷한 말장난을 하는 과정에서 인제 나온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 부관이. 이 퀴클리라는 사람은 이제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땅에서도 볼 수가 없고 물에서도 볼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양서류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도 않는 얘기 식으로 이제 놀리려고 하니까 퀴클리가 대단히 이제 정색을 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어 누구라도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거든요. 근데 "누구라도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영어 문장을 단어를 몇 개 바꾸면 여기서 인제 쓰고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라는 식으로 돼 버립니다. 일종의 패러프레이즈인데요. 네. 네. 거기서 인제 등장한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퀴클리는 자기 스스로의 말에 의하면 이제 누구라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지만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알고 보면 인제 별 얘기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이 인제 다른 상품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즉 상품과 상품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만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 절에서 교환 가치의 이제 배후에 있는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이 이런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가치 현상 형태로 되돌아가야 하겠다." 요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인제 1 절에서 이 가치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교환 가치에 대한 얘기를 잠시 미뤄 놨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인제 그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은 1 절에 이런 식의 이제 언급이 있죠. 자,
우리가 상품의 사용 가치를 무시해 버린다면 남는 것은 상품의 가치뿐이다. 그래서 교환 관계 또는 교환 가치에 나타나는 교통 인자가 바로 상품의 가치인데,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교환 가치야말로 가치의 필연적인 표현 양식 또는 현상 형태임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당분간은 이제 가치의 성질을 현상 형태와는 관계없이 교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치 크기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서는 가치가 교환 가치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언급한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분석은 뒤로 미뤘던 건데, 이제 다시 여기서 그 분석을 시작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이 가치 현상 형태로 되돌아가야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자, 그러시면은 그 다음 분 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선희 씨 읽어주십시오. 상품들은 사용 가치의 잡다한 현물 형태와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의 공통적인 가치 형태, 즉 화폐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부르주아 경제학이 일찍이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수행해야 한다. 즉, 이 화폐 형태의 발생 기원을 밝혀야 한다. 다시 말해 상품들의 가치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 표현의 발전을 가장 단순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부터 휘황찬란한 화폐 형태에 이르기까지 추적해야 한다. 이것이 달성될 때 화폐의 신비는 곧 사라질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가치 형태는 누구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도 예, 제일 그 일반적인 우리한테 익숙한 가치 형태. 자, 3절의 제목이 가치 형태 또는 교환 가치인데, 자본론에서 이제 또는으로 연결된 단어나 문구는 사실상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형태를 교환 가치로 바꿔 놓으셔도 뜻이 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화폐 형태를 가지고 있다. 즉 가치는 눈에 안 보이지만 상품의 가격은 눈에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다? 이 화폐 형태의 발생 기원을 밝히는 거다라는 거야. 우리는 이미 이제 화폐가 발생한 이후에 사회에 살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 화폐가 등장했는지를 이제 추적하다 보면은 상품의 가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 다른 상품과의 교환 비율, 교환 가치, 최종적으로는 화폐와의 교환 비율, 가격으로 나타나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출발점은 뭐다? 가장 단순한 형태다라는 거죠. 즉 상품들끼리의 교환이 막 시작된, 아직 화폐가 등장하기 전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화폐에 이르는 과정을 추적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은신 씨 부탁드립니다. 네. 가장 단순한 가치 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떤 상품과 다른 종류,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한 상품 사이의 가치 관계다. 그러므로 두 상품의 가치 사이의 관계는 한 상품의 가치의 가장 단순한 표현을 제공한다. A. 단순한 개별적 또는 우연적 가치 형태, 제1형태. X량의 상품 A는 Y량의 상품 B, 또는 X량의 상품 A는 Y량의 상품 B와 가치가 같다. 20m의 아마포는 한 개의 저고리 또는 20m의 아마포는 한 개의 저고리와 가치가 같다. 이 가치 표현의 두 끝, 상대적 가치 형태와 등가 형태. 모든 가치 형태의 비밀은 이 단순한 가치 형태 속에 숨어 있다. 그러므로 이 가치 형태의 분석이 우리의 중요한 난관이다. 종류가 다른 두 상품 A와 B, 우리의 예에서는 아마포와 저고리는 여기서 분명히 두 개의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 아마포는 자기 가치를 저고리로 표현하며 저고리는 이런 가치 표현의 재료가 된다. 제1상품은 능동적 기능을 하며
제2상품은 수동적 기능을 한다. 20m의 암호포를 가진 사람이 시장에서 한 개의 저고리를 주면 자기의 암호포를 팔겠다고 외치는 상황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 경우 저고리를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암호포를 가질 수 있다. 제1상품은 자기 가치를 상대적 가치로 표현한다. 바꿔 말해 그 상품은 상대적 가치 형태로 있다. 제2상품은 등가물로서 가능하다. 기능한다. 네. 기능한다. 다시 말해 그 상품은 등가 형태로 있다. 예, 좋습니다. 자, 출발점은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두 상품 사이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개별적 우연적 가치 형태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예, 그 예로 이제 등장한 게 이제 아마포하고 저고리예요. 아마포 20m하고 저고리 한 벌 이런 식의 이제 등식인데, 모든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이제 분석하는 게 난관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3절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또 제 경험상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기 때문이에요. 이제 무슨 소리냐? 얼핏 보면은 그 아마푸하고 저고리라는 서로 다른 상품이 자유롭게 교환이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읽다 보면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푸하고 저고리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는 상대적 가치 형태에 있고 하나는 등가 형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려 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뒤에는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일단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1장 3절의 목표는 뭐다? 앞서 나왔던 것처럼 화폐 형태의 발생 기원을 밝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처음으로 등장한 식이 아마포 20m는 저고리 한 벌이라는 식인데, 뭐 아마포나 저고리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포는 요즘에는 오히려 인제 린넨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쓰이죠. 예. 아마포가 린넨을 이라는 천의 일종입니다. 옷감의 일종이고요. 이라로는 저고리는 영어로 코트예요. 그래서 예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옷감의 일정 양과 외투 한 벌이 인제 마주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 3 절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은 예. 하나의 상품과 다른 상품, 하나의 물건과 다른 물건이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의식적인 그 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실제로 이렇게 이제 물건과 물건이 마주 보고 있는 것처럼 쓰고 있지만은 이건 결국 이제 뭘 의미하는 거다? 아마포를 가진 사람과 저고리를 가진 사람이 시장에서 이제 만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 우리가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자본주의 사회,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실제로 그 사람들끼리 인제 맺는 관계가 그들이 시장에 상품으로 들고 나온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 절을 공부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4 절을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물건들 사이의 관계로 나타나는 현상을 막스가 이제 물신숭배라는 용어로 규정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건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다? 남아포 20m를 가진 사람과 저고리 한 벌을 가진 사람이 서로 상대방이 가진 물건을 사용 가치로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서로의 욕구 내지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대단히 일방적인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인제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역자주가 인제 달려 있죠. 아마포 20m를 가진 사람이 자기 아마포를 저고리 한 벌과 이제 교환하다고 외치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마포를 가진 사람은 저고리를 필요로 합니다. 네. 아마포 소유자가 저고리와의 교환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랬을 때
아마포의 가치가 저고리라는 상품의 일정량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예, 아마포하고 이제 저고리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아마포의 소유자가 저고리와의 교환을 원하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아마포라는 상품의 가치는 그 소유자가 교환을 원하는 저고리라는 상품의 일정량으로 표현되고, 따라서 이제 저고리는 반대편에 있는 아마포의 가치를 표현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능동적 기능, 수동적 기능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다른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실해지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아마포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은 사실은 누구한테 유리한 상황이에요? 저고리를 가진 사람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왜? 아마포 소유자가 저고리와의 교환을 원하기 때문에 저고리 가진 사람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이 가진 저고리를 아마포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그 교환에 응할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무사항 같은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제 일방적으로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아마포의 가치가 저고리로 표현되고 그랬을 때 이제 자신의 가치를 반대편에 있는 상품의 일정량으로 표현하는 상품을 상대적 가치 형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그 가치 표현의 재료로서 낙점받은 상품을 등가 형태에 있는 상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등가물 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다시 한번 각자 서로가 가진 상품을 원하기 때문에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대단히 이제 일방적인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막스가 왜 이런 상황을 상정했을까라는 거야.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상품들의 예는 당연히 이제 임의적인 것이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대단히 예, 현실과는 전혀 이제 무관한 맥락 속에서 그냥 설정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마포를 생산한 사람이 시장에 그 아마포를 들고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필요로 하는 저고리와의 교환을 원하는 일방적으로 원하는 상황.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그 생산의 결과물이 시장의 상품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분업이 생산 수단을 소유한 개인의 독립적 판단에 의해서 사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적 분업이 자연 발생적으로, 무정부적으로, 무계획적으로 진행된 필연적인 결과로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말 될까요?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사회적 분업은 상품 생산의 필요 조건이지만 그 역은 결코 이제 참이 아니다라는 이제 바로 그 규정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품 소유자도 자신이 가진 상품을 시장에 들고 나왔을 때 그 상품이 자기가 원하는 다른 상품과 교환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을 전혀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명확한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씨 부탁드립니다. 네. 상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 형태와 등가 형태는 상호 의존하고 상호 제약하는 불가분의 요소들이지만 이와 동시에 상호 배제하는 또는 상호 대립하는 극단들, 즉 가치 표현의 두 끝이다. 이 두 끝은 가치 표현에 의해 상호 관련 맺는 상이한 상품들이 맞는다. 예를 들어 아마포의 가치를 아마포로 표현할 수는 없다. 20m의 아마포는 20m의 아마포는 결코 가치 표현이 아니다. 예. 이 등식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다. 20m의 아마포는 20m의 아마포, 즉
사용 대상으로 고찰한 암호화폐의 일정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만, 다시 말해 다른 상품으로서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암호화폐의 상대적 가치 형태는 어떤 다른 상품의 등가 형태로 암호화폐와 마주하는 것을 전제한다. 다른 한편으로 등가물의 기능을 하는 다른 상품은 동시에 상대적 가치 형태로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다른 상품은 자기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1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재료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자, 상대적 가치 형태와 등가 형태가 뭔지는 우리가 앞서 봤는데, 이게 상호 의존하고 제약한다. 또는 동시에 상호 배제하고 대립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용어들이 등장하면은 뭔가 대단히 이제 심각한, 또는 이제 어려운 그 의미를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별 얘기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인제 그 막스가 이제 서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일권 1 편에는 해겔식 용어법이 인제 가끔씩 등장을 해요. 근데 막스가 그런 인제 해겔식 용어에 익숙한 사람들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인제 용어들 딱 봐도 '아 이건 뭐 해겔 철학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라는 식의 인제 용어가 등장했을 때는 너무 인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제일 인제 간편한, 어찌 보면 좀 무식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예, 그 단어 그 대목을 인제 빼고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빼고 읽어도 무시하고 읽어도 다 말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그런 용어 자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인제 맥락이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서 인제 심각한 의도로 쓰여진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이제 막스가 표현을 빌려온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하고 상호 제약한다라는 건, 한쪽이 있어야 다른 쪽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암호표 20 미터의 가치는, 암호표로 나타낼 수가 없죠. 즉, 자기 외에 이제 별도로 존재하는, 예, 다른 상품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음. 어 그 상대적 가치 형태라는 것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가 형태에 있는 상품이 이제 존재해야 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상호 배제하고 대립한다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한 상품이 이제 동시에 두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상대적 가치 형태에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등가 형태로 있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예. 결코 심각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어서 조주영 씨 부탁드립니다. 물론 20m 암마포 equals 1개, 한 개 저고리, 즉 20m 암마포는 한 개의 저고리의 저고리와 같이 같다는 표현은 한 개의 저고리 equals 20m 암마포, 즉 한 개의 저고리는 20m 암마포와 가치가 같다는 역의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고리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등식을 거꾸로 놓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저고리 대신 암마포가 등가물로 된다. 따라서 동일한 상품은 동일한 가치 표현에서는 동시에 두 형태를 취할 수 없다. 두 형태는 정반대의 것으로 서로 배제한다. 어떤 상품이 상대적 가치 형태로 있는가 하면 반대로 등가 형태로 있는가는 오로지 가치 표현에서 그 상품이 차지하는 현실적 위치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그 상품이 자기 가치를 표현하는 상품인가 또는 남의 가치를 표현해 주는 상품인가에 달려 있다. 네, 이렇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조금이라도, 납득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질문 질문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등가 형태 또는 등가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그 등가에서 가가 네. 어떤 가치, 그러니까 사용 가치가 있고 그냥 가치가 있고 교환 가치가 있고 예. 그렇잖아요. 예.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건가요? 등가를. 뭘까요? 이제 곧 나올 텐데, 음. 이게 뭐 등가불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퀴벌런트거든요. 이제 영어로 동등한 네. 것이다라는 건데, 네. 뭐 일단 그 의미 자체는 이제 동등하다. 서로 네네. 다른 상품들이 이제 동등한 것으로 지금 등치되고 있는 건데, 근데 등치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곧 우리가 나올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거죠. 아, 서로 제가 다른 지금 들은 거는, 상품들을, 네. 네네, 제가 지금 예, 보는 등가에서 이 가가 가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사용 가치도 배우고, 그냥 가치, 예. 인간 노동, 그래서 이제 네, 오늘 첫 시간 첫머리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 그 각각의 용어들의 의미를 막스가 규정한 방식대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용 가치는 유용한 물건이라는 네, 뜻이잖아요. 네, 교환 가치는 상품들끼리의 교환 비율을 뜻하잖아요. 네. 그죠? 그럼 등가물이라고 했을 때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 그럼 결국 뭐예요? 가치만 남는 거죠. 아, 네네.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는데, 아마포하고 저고리를 생산하는 구체적인 사용 가치 생산하는 구체적인 노동을 인간 노동 일반 추상적 인간 노동으로 네, 환원해서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등치시키고 등가물이라고 등가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자, 좋습니다. 마침 이제 나오네. 차례가 되셨어요. 정명옥 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요.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해제해주세요. 네, 지금 아직 음소거 상태입니다. 네. 한 상품이 가지는 네, 가치, 죄송한데, 소제목까지 포함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 가치 형태, A, 상대적 가치 형태의 내용. 한 상품이 가지는 가치의 단순한 표현이 어떻게 두 상품의 가치 관계 속에 숨어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 관계를 먼저 그 양적 측면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와 정반대의 연구 방법을 취해 가치 관계에서 두 가지 상품의 일정한 양이 서로 같게 되는 비율만을 본다. 그들은 이때 상이한 물건들의 크기는 동일한 단위로 환원된 뒤에야 비로소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동일한 단위로 표현했을 때만 그 물건들의 크기는 공통 분모를 가지며 따라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다. 20m 아마포 이퀄 1개 저고리든 20m 아마포 이퀄 20개 저고리든 또는 20m 아마포 이퀄 X개 저고리든 다시 말해 일정한 양의 아마포가 많은 저고리와 가치가 같든 적든 같든 적은 저고리와 가치가 같든 이런 비율의 존재 자체는 가치량으로서 아마포와 저고리가 동일한 단위의 표현들이며 동일한 성질을 가진 물건들이라는 것을 항상 전제하고 있다. 아마포 이퀄 저고리라는 것이 이 등식의 기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였죠. 자, 이어서 박창진 씨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나 질적으로 같은 이 두 상품이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등식에서는 아마포의 가치만이 표현될 뿐이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아마포가 자기의 등감을 또는 자기와 교환될 수 있는 물건인 저고리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의 가치를 표현한다. 이 관계에서 저고리는 가치의 존재 형태, 즉 가치의 물적 모습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저고리는 오직 그런 것으로서만 아마포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관계에서 아마포 자신의 가치로서의 실제가 독립적인 표현을 얻는다. 왜냐하면 오직 가치로서만 아마포는 저고리,
즉 등가이자 자기와 교환될 수 있는 물건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학으로부터 예를 빌린다면 부티리산과 포름산 프로필은 서로 다른 물질이다. 그러나 이 둘은 모두 동일한 화학적 실체인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그것도 동일한 비율, 즉 구성되어 있다. 이제 만약 우리가 부트리산을 포름산 프로필과 같다고 표시한다면 이 관계에서는 첫째로 포름산 프로필은 이 기호의 존재 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둘째로 부티르산도 역시 이 기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티르산을 포름산 프로필과 등치시킴으로써 우리는 그것들의 물적 형태와는 다른 화학적 구성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예. 뭐 이제 화학의 비율을 들어서 이제 분자식이 같은 서로 다른 이제 물질들을 이제 등치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인제 암화포하고 저고리를 등치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암화포와 저고리가 공통된 어떤 것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진즉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요. 자, 이어서 김채린 씨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치로서 상품은 인간 노동의 단순한 응고물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분석은 상품을 추상적 가치의 차원으로 환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현물 형태와 다른 가치 형태의 상품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2 상품에 대한 제1 상품의 가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제1 상품의 가치 성격이 제2 상품에 대한 자기 자신의 관계를 통해 표면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고리를 암화포의 등가물로 삼음으로써 저고리에 태연되어 있는 노동이 암화포에 들어있는 노동과 같다고 표현한다. 저고리를 만드는 대봉과 암화포를 만드는 직조는 그 종류가 다른 구체적 노동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대봉을 직조에 등치시키는 것은 사실상 대봉을 두 가지 노동에서 진실로 똑같은 것, 즉 인간 노동이라는 양쪽의 공통된 특성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직조도 또한 가치를 짜는 한 재봉과 구별되지 않으며 따라서 추상적 인간 노동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는 우회적 방식이다. 상이한 상품들 사이의 등가 표현만이 상이한 상품들에 들어있는 각종 노동을 그것들의 공통된 것, 즉 인간 노동 일반으로 실제로 환원함으로써 가치 형성 노동의 독자적 성격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예, 좋습니다. 인제 뭐 길게 썼지만은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가치라는 개념을 도출하면서 했던 설명을 조금 더 이제 풍부하고 자세하게 풀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상품이 인제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상품은 가치고 그것은 예 가치로서 상품이 인간 노동의 응급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가치가 드러나진 않아야 왜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가치를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외부에 있는 다른 상품이 존재할 때 그걸 통해서만 가치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가치 형태가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네.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각각의 서로 다른 상품, 사용 가치 생산에 들어간 노동을 인간 노동 일반으로 환원해서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 가치 형성 노동이라는 것들이 이제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러나부터 보겠습니다. 김성수 씨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암압부의 가치를 형성하는 노동의 독특한 성격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간 노동력이 운동하는 것, 즉 인간 노동은 가치를 창조하지만 그 자체가 가치는 아니다. 인간 노동은 어떤 대상의 형태로 응고된 상태에서만 가치로 된다. 암호포의 가치를 인간 노동의 응고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암호포의 가치는 암호포 그 자체와는 물적으로 구별되면서 또 동시에 암호포와 기타 모든 상품에 공통되는 하나의
객관적 실체를 가지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제는 벌써 해결되었다. 저고리에 대한 아마포의 가치관계에서 저고리는 질적으로 아마포와 같은 것, 같은 종류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저고리가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저고리는 가치가 표현되는 물건, 즉 가치를 손으로 만져 느낄 수 있는 현물 형태로 표현하는 물건이다. 그러나 저고리 그 자체, 상품인 저고리의 물체는 순전히 사용가치다. 저고리 그 자체가 가치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의 아마포 한 조각이 스스로 가치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상품은 자기 가치를 가치관계 속에서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저고리가 아마포와의 가치관계 안에 있을 때는 그 외부에 있을 때보다 큰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마치 많은 사람들이 금으로 장식된 제복을 입을 때는 그것을 입지 않을 때보다 큰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 것과 같다. 네, 좋습니다. 자, 아마포의 가치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마포와는 구별되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아마포와 동등한 객관적 실제, 즉 가치를 갖는 하나의 다른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저고리가 등장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저고리는 얼핏 보기에는 오직 그 하나의 이제 사용 가치일 뿐인데 이게 어떻게 그 아마포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는 적어도 아마포와의 관계에 있을 때는 외부에 있을 때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아마포의 소유자가 지금 저고리와의 교환을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 등가 형태에 있는 상품이 그 맞은편에 있는 상품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저고리 자체가 어떤 신비한 성격을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라 뭐다? 반대편에 있는 상품과의 관계, 즉 상품 소유자 사이에 상 어 상대적 가치 형태에 있는 상품의 소유자가 등가 형태에 있는 상품을 과의 교환을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비한 성격이라는 게 본래부터 있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민구 씨 읽으실 수 있나요? 자, 어려우시면 피린 씨가 잠깐만요. 네네네. 잠깐만요. 부탁합니다. 물어볼게요. 예. 네. 아이고, 지금. 죄송합니다. 저고리 생산에는 실제로 제복이나 형태로 인간 노동이 기출되었다. 따라서 저고리에는 인간 노동이 쌓여있다. 이 측면에서 본다면 저고리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다. 물론 이런 저고리 속성은 저고리가 아무리 얇아져도 들여다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가치 등식에서 아마포 등간으로서 저고리는 이러한 자격, 즉 구체적 형상을 띠고 있는 가치 또는 가치체로서 기능한다. 저고리가 단추를 채우고 나타났음에도 아마포는 그 속에 아름다운 동류의식을 느낀다. 그러나 아마포에 대해 저고리가 가치대로 표현하려면 아마포에게는 가치가 저고리 형태를 취해야만 한다. 그것은 마치 개인 A가 개인 B로부터 국왕으로 숭배를 받으려면 비우 눈에는 국왕이 애인의 웃음을 가지고 나타나야 하며 더욱이 A 용모와 머리털과 기타 여러 가지가 국왕이 교체들처럼 변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좋습니다. 자, 그 아마포에 대해서 저고리가 가치를 대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마포에게 가치가 저고리 형태를 취해야만 한다. 네. 다시 한번 막스가 이제 3절에서 계속 상품들이 이제 의식을 가진 주체인 것처럼 서술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다? 아마포 소유자가 저고리와의 교환을 원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서 피린 씨 가능하신가요? 자, 피린 씨 어려우시면요. 자, 임정빈 씨는 어떻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부탁합니다. 따라서 저고리가 암호표의 등가물로 되는 가치관계에서 저고리의 형태는 가치 형태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상품 암호표의 가치는 상품 저고리의 물체로 표현된다. 즉, 한 상품의 가치는 다른 상품의 사용 가치로 표현된다.
사용가치로서 아마포는 저고리와 분명히 구별되는 물건이지만 가치로서 아마포는 저고리와 같은 것이며 따라서 저고리처럼 보인다. 이번과 네, 같이 계속 아마포는 네네. 네. 자기의 현물 형태와는 다른 가치 형태를 얻는다. 아마포의 가치로서의 존재는 아마포와 저고리의 동등성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마치 기독교도의 양과 같은 형태를 기독교도 이퀄 신의 새끼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좋습니다. 네, 계속 같은 이야기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술이 되고 있죠. 이어서 하태현 씨 부탁합니다. 네, 상품 가치의 분석이 이전에 우리에게 말해준 모든 것을 아마포 자신이 저고리와 교제하게 되자마자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주고 있다. 다만 아마포는 자기만 아는 언어, 즉 상품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 노동은 인간 노동이라는 추상적 속성에서 아마포 자신의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아마포는 저고리가 자기와 동등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즉 가치일 경우에만 자기와 동일한 노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가치라는 자기의 고상한 객관적 실제는 자기의 거친 육체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아마포는 저고리의 형태로 자기 가치를 표현하며 따라서 자기 자신도 가치물인 한 저고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덧붙여 말하면 상품어도 히브리어 이외에 다소 정확한 많은 방언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상품 B를 상품 A에 등치하는 것이 상품 A의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독일어의 가치가 있다는 라틴어 계통의 동사보다는 적절하지 못하다. 파리는 확실히 미사를 받을 만하다. 1590. 예, 좋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독일어의 베르트자인 또는 베어트자인이겠죠. 이 이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 발레르, 발로, 발로한데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막스는 이게 독일어 단어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표현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게 라틴어 계통의 동사가 이제 훨씬 훌륭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어 라틴어를 쓰는 지역, 파리는 확실히 미사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이제 이런 맥락이 있는 거죠. 보면은 여기 이제 역자주에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유럽의 이제 왕조사, 중세 유럽의 왕조 역사를 보면은 어떤 이제 왕조의 대가 끊겼을 때 다른 나라로 인제 결혼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한 후손들을 인제 족보에서 찾아내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제 왕으로 모셔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앙리 4 세라는 사람도 파리의 왕이 됐을 때 외국에 인제 시집간 지금 또는 인제 장가를 간 그런 인제 선대의 인제 후손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인제 이 사람이 개신교였다라는 거예요. 타고 나서 이제 자란 나라가 그 나라였는데 그때까지 인제 프랑스 파리는 인제 가톨릭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 사람들이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당신을 인제 왕으로 모셔줄 테니까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셔."라고 인제 요구를 했는데 자 가톨릭으로 개종을 한다는 것은 인제 예배를 가톨릭식으로 드린다라는 거죠. 이제 미사를 받는다라는 건데 미사 한 번 받고 나서 이제 파리를 얻을 수 있으면은 충분히 남는 장사라고 이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꺼이 응했다라고 응하면서 인제 했던 얘기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는 확실히 미사를 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했던 얘기는 인제 "파리는 미사 한 번에 가치가 있다." 이런 식의 인제 이야기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광혁 씨 가능하신가요? 비디오는 안 된다고 써 네. 놓으셨는데. 네네. 이와 같이 가치관계를 매개로 상품 B의 현물 형태는 상품 A의 가치 형태로 된다. 다시 말해 상품 B의 물체는 상품 A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울로 된다. 상품 A는 가치체이자 인간노동의 체험물인 상품 B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용가치 B를 자기 자신의 가치의 표현 재료로 삼는다.
상품 A의 가치는 이와 같이 상품 B의 사용 가치로 표현되어 상대적 가치 형태를 얻게 된다. 예, 좋습니다. 자, 이제까지 했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한 상품의 가치가 다른 상품의 일정한 양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였습니다. 즉 상대적 가치 형태 내용이에요. 즉 양적 비율을 따지기 이전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를 길게 설명했는데 이게 결국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상품, 서로 다른 사용 가치의 생산에 지출된 노동을 동등한 인간 노동, 일반 추상적 인간 노동으로 환원한 결과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수빈 씨 부탁합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상대적 가치 형태의 양적 규정. 자기의 가치를 표현해야 하는 각 상품은 예컨대 15리터의 밀, 100g의 커피 따위와 같이 일정한 양의 유용한 물건이다. 이 주어진 상품량에는 인간 노동의 일정량이 들어있다. 따라서 가치 형태는 가치 일반뿐 아니라 양적으로 규정된 가치량도 표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품 A의 상품 B에 대한 가치관계, 아마포의 저고리에 대한 가치관계에서는 저고리라는 상품 종류가 가치체 일반으로 아마포에 질적으로 등치될 뿐 아니라 일정량의 가치체 또는 등가물 예컨대 한 개의 저고리가 일정한 양의 아마포 예컨대 20m의 아마포에 등치된다. 20m 아마포는 한 개 저고리, 말이 갑자기 끊겼는데요. 네. 계속 읽고 계시는 거라면은 지금 접속이 조금 불안한 것 같은데요. 자, 조수빈 씨 제 말 들리십니까? 예, 계속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소영 씨가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20m 아마포는 한 개 저고리, 즉 20m 아마포는 한 개 저고리와 가치가 같다 하는 등식은 한 개 저고리에는 20m 아마포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양의 가치 실체가 들어있다는 것. 따라서 양쪽의 상품량은 같은 양의 노동 또는 동일한 노동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도 안 들리는데요. 예, 다시 읽어주십시오. 예, 그러나부터요. 들리시나요, 네, 지금? 들립니다. 네. 네. 그러나 20m 아마포나 한 개 저고리의 생산에 걸리는 노동 시간은 제공 또는 직조의 생산성이 변동할 때마다 변동한다. 이제 이런 변동이 가치량의 상대적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한층 더 상세히 연구해야 한다. 예, 좋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양적 관계를 본다라는 거죠. 결국 가치량, 그 각각의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이제 노동 시간이 변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제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루아 S라고 지금 그 이름을 쓰셨는데 네. 읽으실 수 있을까요? 네, 네네. 부탁드립니다. 아미포의 가치는 변하는데 저고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경우, 만약 아미포의 생산에 걸리는 노동 시간이 예컨대 아마를 재배하는 토지의 비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2배로 된다면 아마포의 가치도 2배로 될 것이다. 20m의 아마포는 한 개의 저고리 대신 20m의 아마포는 2개의 저고리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 개의 저고리는 이제 20m의 아마포에 드는 노동 시간의 반밖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만약 아마포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예컨대 토지 개량에 의해 반으로 감소한다면 아마포의 가치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 20m의 아마포는 2분의 1개의 저고리로 된다.
이와 같이 상품 B의 가치는 불변이라도 상품 A의 상대적 가치, 즉 상품 B로 표현하는 상품 A의 가치는 상품 A의 가치의 정비례에 상승 또는 하락한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상정하고 있는 상황은 아마포 20m는 저고리 한 벌이라는 식에서 각각의 이제 이를테면 10시간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 투입된다라고 했을 때 저고리 한 벌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 등가물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 등가물의 가치는 불변인데 아마포의 가치만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2배로 되면 교환 비율도 이제 2배로 되고 반으로 되면 반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는 아마포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데 저고리의 가치가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오선희 씨께서 읽어주십시오. 이 아마포의 가치는 불변인데 저고리의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예컨대 양털의 흉작 때문에 2배로 된다면 20m의 아마포는 한 개의 저고리가 아니라 이제는 20m의 아마포는 2분의 1개의 저고리로 될 것이다. 반대로 저고리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면 20m의 아마포는 2개의 저고리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상품 A의 가치는 불변이더라도 상품 B로 표현하는 상품 A의 상대적 가치는 상품 B의 가치 변동에 반비례해 하락 또는 상승한다. 계속 읽을까요? 네. 1과 2의 여러 가지 경우를 비교해보면 상대적 가치의 동일한 양적 변동이 정반대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20m의 아마포는 한 개의 저고리라는 등식이 20m의 아마포는 2개의 저고리로 되는 것은 어떤 때는 아마포의 가치가 2배로 되기 때문이고 또 어떤 때는 저고리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등식이 20m의 아마포는 2분의 1개의 저고리로 되는 것은 어떤 때는 아마포의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이고 또 어떤 때는 저고리의 가치가 2배로 등귀하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아마포의 가치가 아니라 저고리의 가치가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까와는 이제 정반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전혀 정반대 원인에 의해서 동일한 그 표현에 동일한 이제 교환 비율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부터는 이윤신 씨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 아마포와 저고리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동시에 동일한 방향으로 그리고 동일한 비율로 변동하는 경우 이 경우 이 상품들의 가치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여전히 20m의 아마포는 한 개의 저고리다. 이 상품들의 가치 변동은 이 상품들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제3의 상품과 비교할 때만 드러난다. 만약 모든 상품의 가치가 동시에 동일한 비율로 상승하거나 하락한다면 그 상품들의 상대적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상품 가치의 현실적인 변동은 동일한 노동 시간에 생산되는 상품량이 이전에 비해 더 많은가 더 적은가로 드러날 것이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한 비율로 변동하면 분명히 이제 각각의 상품의 가치에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겉보기로 이제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김기수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포와 저고리 각각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 그것들의 가치가 동시에 동일한 방향이면서 서로 상이한 정도로 또는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경우. 이와 같은 각종 조합이 한 상품의 상대적 가치에 주는 영향은 1, 2, 3의 경우를 적용해 간단히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치량의 현실적 변동은 가치량의 상대적 표현에 명확하고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한 상품의 상대적 가치는 자기 가치가 불변이더라도
변동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 가치가 변동하더라도 여전히 불변일 수도 있다. 끝으로 그 상품의 가치량과 이 가치량의 상대적 표현이 동시에 변동하더라도 그 변동이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는다. 예, 좋습니다. 결국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이 상대적 가치 형태의 양적인 규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그 좌변과 우변의 상품들의 가치가 각각 변화했을 때, 또는 양쪽이 같이 변화했을 때, 뭐 동일한 비율로 변화했을 때, 그러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딱히 이제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제시한 게 이거잖아요. 어떤 상품의 가치가 변동을 했을 때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그 가치, 그 상품이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 이를테면 이제 아마포의 가치 변화를 저고리와의 이제 교환 비율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게 항상 제대로 된 표현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불변인데도 교환 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치가 변하는데도 교환 비율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변했더라도 그게 이제 충분치 않을 수도 있거나 또는 과장돼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고자 하는 게 화폐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상품들의 이제 가치가 화폐와의 교환 비율, 가격으로 나타날 텐데, 이것이 그 상품의 가치 또는 가치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제대로 표현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미 여기서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품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고 화폐와의 교환 비율, 가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가격의 가치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는 걸 여기서 이미 이제 그 암시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확인이 되겠지만, 이미 여기서 아직 본격적으로 화폐가 등장하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이제 먼저 막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다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 가치 형태에서 좌변이었죠. 상대적 가치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변, 등가 형태로 이제 넘어갑니다. 조금 쉬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8시 55분인데 9시 1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9시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따